2025년 12월 26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이 G3가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중에 이어서 한국이 놀랍게도 3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뭐 6강, 방산 5강 그렇게 말하는데 IT라든가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는 3강인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격렬하는 반박이 뭐냐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미국 패권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제일 싫은데요.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면 미국은 정말 이용할까요? 그리고 교초가 몽골 제국을 망하겠는데요. 교초 남발로 몽골 제국이 망했는데 실제로 교초는 언제까지 통용이 됐었냐면 몽골 제국이 완전히 망했을 때까지 통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것은 미국이 그야말로 똘딱 망해야 지위를 잃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근원적 지위를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몽골카의 그 교초처럼. 그거에 대한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달러 이전에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고 미국 패권 천하니까 영국이나 파운드와의 지위는 완전히 사라졌느냐?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금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우리 한국도 영국에다가 보관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금을 영국에다 보관해요. 아주 옛날에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일 때의 그 지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변한 지가 지금 거의 100년이 돼가는데 파운드화의 지위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무슨 미국이 패권 이용할 거라는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한국이 G3가 되고 그 다음에 미중의 1, 2가 이나가 잡고 시들했다고 하는 징조가 뭐냐면 지난번 남아공에서 G20,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미국과 중국, 지금 시진핑이나 트럼프는 오지 않았어요. 다른 고위 대리인들이 왔었는데 거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서 제일 처음에 거기 남아공 들리기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방문했죠. 그 유명한 그 환대 알잖아요. 그 많은 그 처녀들이 하얀 옷을 입은 처녀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중동에서는 여자 머리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것인데 상당히 보니까 환불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헤치고 대환영식을 했습니다. 뭐 황제가 와도 받을까 말까 하니 그래서 그 통계를 봤더니 트럼프 1기 때 지금 트럼프 말고 1기 때 트럼프 한 번 그런 환대를 받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그걸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는데 이 미국과 패권을 누르는 방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신무기는 항상 최신무기는 딱 그 차세대 무기 뭡니까 여기서 차세대 무기 신무기를 놔두고 한물 간거 그걸 꼭 팔아요. 미국이 비행기도 뭐든지. 그런데 그 부품 하나도 있죠. 다시 미국으로 사러 와야 될 만큼 그렇게 양치치 사면서 팔거든요. 항상 고가에 팔고 너희는 영원히 만들 수 없을 거다. 우리 것만 사야 된다는 그런 놀이장물을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왔어요. 조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선을 없애버렸단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냐하면은 무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다 그거 세계적으로 다 비싼 거 주고 사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코로나 때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약으로 백신 같은 것으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산 수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나 중동 지역이라든가 또는 유럽에 다 때 우리는 기술까지 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현지 공장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미중한테 뭐 그렇게 군력적으로 기댈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한국이면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항상 뭔 식이냐면은 강력한 그런 말하자면은 스트롱 파워를 강조하고 하드 파워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부드러워요. 뭐 유세 떨지 않아요. 뭐 기술 패권 강조하지 않아요. 같이 해먹고 살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들이 지금 한국을 경주 에이펙, 뭐 G7 그리고 남아공 G20 전부 이런 데서 한국의 뭐랄까 굉장히 소프트 파워 좀 부드러운 그런 힘이 굉장히 우호적인 걸 가져와서 한국의 그런 패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방문국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죠. 우리 국내에도 보도를 별로 안 하던데 이집트에서 뭘 얻었느냐면은 수에즈나 프리패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주행해보면 아시지만 프리패스 있는 거하고 하이패스 있는 거하고 현금이나 이런 걸로 카드로 지금 보니까 도로비 내는 거 차이가 알죠 뭔지. 그거는 하차는 고속도로에서 그러는데 수에즈나가 어디 하차는 고속도로 정도입니까? 다른 모든 배들이 거기를 지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서 있는데 한국 오는 무역선만 하이패스로 논스톱으로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이 아니죠. 그럼 이집트가 왜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에게 카이패스를 줬을까요? 그리고 이집트는 또 뭘 얻었을까요? 이집트가 한국 방산에 대해서 협조를 얻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과 서로 얼싸안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겁니다. 수에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너일전쟁에서요, 1904년, 1905년 너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질 거라고 상상한 나라는 전 세계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고종 때 조선도 그렇게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러시아를 이겨먹을 수 있겠냐고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전쟁을 했죠. 그런데 물론 일본 뒤에 미국과 영국이 지원했는데, 특히 러시아가 그 너일전쟁의 해전, 러시아는 원래 해전이 강하잖아요. 함대가 많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죠. 그런데 러시아가 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 발틱 함재가 아십니까? 러시아 발틱 함재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리니까 남아공 앞에 희망봉을 돌아서 우리 동해안까지 온 겁니다. 이미 져버렸죠. 그렇게 수에즈 운하가 중요해요. 지금도 무역선이 올 때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지 못하면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요, 기간이. 배가 보름 동안 떠있다는 것은 도대체 연료를 얼마나 써야 되며, 그 다음에 보름이 늦어지는 것은 또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무역 상품값에 다 이렇게 전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이 G3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국인이니까 또는 무슨 제가 이재명이가 예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G입니다. 이것을 남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있고, 지금도 무슨 달러가 기축통화한 게 해가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제가 경멸에 맞지 않는 말을 기반하고요. 그럼 뭐든지 달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를 먹고 스스로 그리스가 된 것은 뭐냐면, 문화가 없으니까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선비족이 한족을 먹었는데 그게 저기 아닙니까? 호환융합이라 해가지고 선비족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태족이나 수양제는 원래 선비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태족이나 수양제를 선비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족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뭐냐면은 원래 선비족이 이겼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긴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 문화가 너무 뛰어나니까, 한족의 문화가 너무 뛰어나니까 동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달러가 힘이 있으면 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한 미국이 힘이 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요,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는 우리 한중 간의 무역에서는 어차피 한중은 달러는 상관없고 엔하고 위안하고 그다음 우리는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합을 냈단 말이에요. 달러 수합을. 무슨 말이겠어요? 마치 물물기한 식이죠. 정산은 달러화를 하되 실제로 달러가 오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수입한 것, 수출한 것 계속 정산하다 보면은 달러 없이도 거의 수합이지 뭐예요. 중동 마찬가지예요. 중동은 5.1달러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중동은 달러가 좀 심하게 말하면 휴지처럼 흔해요. 예. 미국이 석유를 달러 주고 달러를 안 주고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데, 그런데 한국하고 방산을 거래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러가 그냥 쌓여있는 것하고 거래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산을 보내면 그것이 달러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수화요? 수압 이상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달러를 쉽게 그 계정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의 무한대로, 마치 마이너스 동량처럼. 왜냐면 우리는 방산 수출을 하니까. 그 수출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또 금싸라기입니까? 그래서 달러의 지위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그리스 문화를 마게도니아가 먹었지만, 그리스를 먹었지만은 오히려 그리스 문화에 동화돼서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로마가 마게도니아를 이제 인수했죠. 유럽을 제공됐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그 문화를 우리가 무슨 뭐랄까 그리코 로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통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 교실을 가나, 동서양 교실 가면, 학교를 가면은 교사는 앞에 서서 강의하고 학생은 앉아서 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소크라테스의 그 아카데미아, 제자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아카데미스는 어떻게 수업했냐면, 플라톤이 앉아있고요, 제자들이 서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앉아있고 제자들이 서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겠습니까? 로마 때문에 된 거예요. 로마가 힘이 있어가지고, 무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가 로마에게 먹힌 거죠. 패권이 바뀐 거죠. 그 마케도니아, 헬라가. 그래서 그리스는 이제 로마는 무장들이 강하니까, 장수들이 강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딱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고, 이제 그리스 그 학자들 앞에 세워가지고, 야, 읊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학자는 피전공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강대사 하나 놓고 서가지고서 해달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읊어댄 거예요. 그것이 스토아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그래서 교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선생님이 서 있고 학생들이 앉아있는. 왜냐면 로마 장수들은, 우리가 그래도 장수인데 어떻게 서 있겠어, 다리 아픈데. 쫙 누워있고 전부 다. 그 모양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무슨 장수도 아니고 또는 학자도 아닌데 선생은 서 있고 학생은 앉아있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그러니까 로마도 비록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자기들은 헬라 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선교로 갈 때는 그때는 뭐 헬라는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 문화가 국제 공용어가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라틴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는 중세 교회 때 세계 공용어도 아니고 그것도 저기 뭡니까 가톨릭 사회만 중세 교회만 이제 공용어죠. 근데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리스는 망했어요. 미국이 망해도 달러가 남는 것처럼 그리스가 망했는데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였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도 로마 선교 가서 기독교는 그 당시는 저기 불법 종교니까 내놓고는 못하고 처음에 뭘로 접근합니까?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철학, 그거 다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스로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유창하게 또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 기초통화치이기 때문에 뭐 미국 입회권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말고 한국이 지쓰리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그 6.25가 일어난 지는 75년 됐습니다. 75년. 그러면 물론 저는 태어나기 전인데 6.25를 처음 했다고 하는 것은 75살짜리 젊은 건 아니니까 사람이 무슨 응애하고 나가지고 안 알아요. 전쟁이 뭔지. 지금 알려면은 10살은 돼야 알죠. 10살 전에 아는 것은 기억도 아니니까. 그러면 10살이라고 하면은 85살. 현재 85살 이상만 6.25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은 지금 빨갱이면 색깔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지쳤으니까, 지겨우니까. 왜냐하면 6.25로 말하면 우리 집안은 16명이 민재판 약살당한 피해자로 말하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는데 저는 그간 6.25는 훨씬 뒤에 태어났지만 아주 태어날 때부터 계속 가족들로부터 그 보수적인 그 말하자면 색깔론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렇게 또 학교 가서도 받았고 자랐지만서도 그러한 저조차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그 뭐 특히 이제 그 개신교 일부 뭡니까 아스파트 세력들이 마치 그 공산주의 뭐 말하면은 저절로 전도가 또 되기도 하는가 봐요. 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색깔론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박정희가 암살당한 지가 지금 49년째입니다. 46년째입니다. 46년째입니다. 46년째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박정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49년 됐으니까 46년 됐으니까 한 10살을 보면은 지금 56살 미만은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56살 미만은 거의 3분의 2인데 3분의 2는 박정희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우상화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구나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승만은요 제가 초등학교 할 때부터 아주 이승만 독재자로 교육을 좀 받았을 거꾸로 그때 박정희 때였거든. 저는 박정희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박정희가 가장 이승만 독재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참 우스운 거는 이승만 미워한 사람들이 박정희를 비하해요. 같이 묶어서. 사실은 박정희하고 이승만은 앙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했는데요. 하와이로 망명해서 이승만이 언제 죽었냐면 65년도에 죽었어요. 박정희 집권 때. 이승만이 죽기 전에 귀국하고 싶었겠어요? 안 싶었겠어요? 귀국하지 못했어요. 왜? 박정희가 귀국하지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격사한 거예요. 오히려 또 영친왕 있죠. 영친왕 이유는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이승만이 절대 못 오겠습니다. 거꾸로 영친왕은 이승만 집권 동안은 끝내 못 왔고 박정희 집권한 동안에 그것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와서 그때 박정희는 거꾸로 이제 이승만 형거하고 안 되니까 영친왕을 국내로 불러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었지요. 죽었는데 이 말 왜 하냐면 박정희하고 이승만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는 뭐 친박 아니 저기죠 리박스쿨인가요? 리박스쿨 아주 웃기는 조직이에요. 그건 좀 뭐 말도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 리박스쿨에서 또 뉴라이트 사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철저하게 반일 사상. 이승만은 일본을 도대체가 이만큼이라도 우호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친일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하고 이승만하고 이게 잘 안 맞고 이승만하고 박정희하고 이게 잘 안 맞고 막 이래요. 뭐 박정희는 물론 일제 만군 그 장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친일하고 약간 이렇게 맥락이 다를지 몰라도 박정희도 본인이 그 만군 장교이긴 했지만은 또 반대로 그 자기 자기가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셋째인가요? 박상희, 그 김종필 장인. 그 박상희가 유명한 좌익 지도자였거든요. 대구폭동 46년에 12월 1일 대구폭동에 그 주모자고 희생됐는데 그 형을 존경했기 때문에 또 박상희가 가장 박정희한테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형으로서 박정희 본인도 좌익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여순 항명 사건 때 그때 이제 전향을 했죠. 그것도 이제 그 특무대장 김창룡인가요? 그애가 이제 회유해가지고 동지들을 많이 불리하고 해서 사면을 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달라요. 다르고 좌냐 우냐도 다르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평화로운 땅이냐면은 6.25 이후로 80년간 자기 전쟁이 안 일어난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 미군들이 다 있어. 유럽에도 있고 다 있는데 미군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노른 자리인지 아십니까? 가고 싶어하는 자리? 한국 평택기지예요. 왜냐면은 저는 중동국가에 가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시리아에서 죽었잖아요. 거기 미군들 다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대체 근데 한국에서는 죽을 미군이 없어요. 왜냐면 80년 동안 전쟁이, 75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팔이, 색깔론, 또는 리박스쿨, 뭐 이승만 비화, 박정희 비화 이런 거 그만하고, 그만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한국이 세계 패권 G3가 되는데 다 지장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는 해외 나가서 너 나고 편먹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패권가가 못 돼요. 왜냐면은 당장 윤석열 때 다르고 이재명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러우 전쟁할 때 윤석열이가 러시아 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썼어요. 지원됐어요. 아마 그 12.3 계엄으로 그런 날아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쯤 아마 우크라이나가 군대도 파병했을지 몰라요. 뭐 그런 미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왜? 러우 전쟁은 지금 어차피 내년이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러시아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한테 손을 보일 겁니다. 왜? 러시아는 한국하고 원수 척질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굉장히 많은 교역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으로 더 얻어갈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역시 러시아라고 하는 시장은 적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하고 가까워야 될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북극 항로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가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가스가 가장 가성비가 높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안보라든가 북극 항로라든가 해서 러시아한테 어디를 협조하고, 러시아 역시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죽하니까 러우 전쟁 때문에 북한하고 뭐 어떻게 하지? 원래 그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했는데요.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인들로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러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러시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럴 것 같은데, 러시아는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한국이라니까요, 그네들이. 그러니 그애들이 뭐 러우 전쟁 끝나면은 당연히 한국에 손 벌리는 데가 더 많을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러우 전쟁 입장에서 항상 그 중립은 아니지만은 확실히 러시아를 배척하는 쪽에 이렇게 좀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모호하게 한 것은 다 그런 어떤 그 국제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G3를 되려면 그래야 한다니까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집트가, 남아공이 왜 이재명을 환대했겠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에게 선물을 줬겠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세상이 복잡하겠습니까? 선물을 해주죠. 왜 그렇게 환영을 하죠? 이재명이 황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한국에 덕볼 일이 많고 한국의 그 협력이 아쉽고 고맙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다행한 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그 IT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선진화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을 하면서 한국의 방산 무기가 아주 유효적절하다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패권가가 되려면 우리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좀 못해야 돼요. 영국이 어떻게 패권가가 된지 아십니까? 나폴레옹 때문에 된 거예요. 나폴레옹이 집권할 때가, 그때 패권가는 당연히 프랑스였죠. 나폴레옹이 영국과 러시아가 은밀히 밀무역을 한 것을 미역게 봐가지고,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를 내렸거든요. 우리 유럽으로 영국은 올라오지 마라, 한 발짝도 들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 유럽은 절대 영국하고 교역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죠. 근데 러시아가 몰래 영국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맛을 보여주겠다고 러시아 온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족침으로 간 거예요. 근데 족치로 갔는데 누가 족쳤다? 러시아 원정에서 지고 나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망자한테 실각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곤토 중대해가지고 엘바스에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깨져가지고, 그때 워터루 전쟁은 누가 그 연합군 수장이냐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그 연합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은 깨진데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이 된 것이 영국이에요. 그럼 영국은 어떻게 패권이 무너졌을까요? 영국도 처칠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처칠하면 굉장히 아주 이인이라고 생각하죠? 이인이죠.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리더를 했으니까.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낙선했어요, 처칠은. 영국은 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낙선하면 깃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영국은 처칠이 낙선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다 이기면 뭐합니까? 전쟁이란 게 그렇잖아요. 승자 다우로 비참한 것이 패자 다우로 비참한 게 승자다. 이겨도 진다. 그 말 누가 했습니까? 링턴이 한 말이에요. 워털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칠을 그렇게 해서 실각하고, 그리고 영국은 2차 대전 승리한 1945년 2차 대전 승전국의 수장인데, 그럼 영국이 그야말로 패권 실력자가 되었잖아요. 미국한테 바뀌었잖아요. 근데 미국도 정말로 바이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바이든 때도 맛이 가긴 갔는데, 그래도 패권을 유지했는데 트럼프가 오면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리드하기만 하니까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막 이렇게 김이 빠지기 시작해요. 뭐 국내에서 트럼프가 뭐 개인적인 뭐 약점 이런 것에 빠진 건 내두고라도 국외에서 도대체 미국을 존경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경 받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폴레옹이라든가 처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뭔가 힘자랑하다가 오히려 저기 역습당하고 오히려 김이 빠지니까 다음 실력자가 올라선 것처럼, 우리 한국이 특별히 뭘 노리지 않았어도 트럼프가 힘자랑하면서 맛이 빠진데 묘하게 그 빈틈을 우리가 무슨 그 얍삽에서도 아니고 우리는 소프트 파워라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힘으로 하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이제 노쇠한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큰일 만 남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동안에 우리 뭐 정치고 보고 도대체 재평가 받은 적 있나요? 항상 무슨 뭐 남북한 전쟁 위협해가며 그게 그럴 것이 남북한하고 이 재래식 전쟁하더라도 힘이 어스비스할 때는 그게 불안한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북한이 남한을 이길 거라고 믿는 나라는 하나도 없죠. 심지어 북한도.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막 땅굴 파고 보니까 저기 다 다리 막 다리고 길고 다 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잠도 싼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오죽하면은 뭐 윤석열이가 뭐 드론으로 막 뛰어도 꼼짝없이 욱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지위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이 G3가 된다는 데 대해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